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인사이트 꼭 모시고 싶으셨던 분이죠. 네, 분석왕 최상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고 한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고 한국 최고의 건설 애널리스트셨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차세대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하고 계시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그 컨텐츠를 보고 제가 안 모실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흔쾌하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분석왕 최상욱 이렇게 쳐보시면 이제 유튜브가 나오는데요, 채널이. 그 중에서 제가 너무 감명받았던 그 코너가 바로 분석왕 최상욱이에요. 그야말로 진정한 분석왕이고, 저는 조금 놀랬던 게 이 나이에 저런 공력을 가지고 저런 뷰와 조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랬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최상욱 대표께서 과거보다 훨씬 더 공공재가 됐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애널리스트로 있었을 때는 그냥 어떤 분석을 해주는 뭐라 그럴까, 엔지니어였는데 이제는 사회에 필요한 데이터와 지적 재산을 만들어주는 그런 리더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최부심 채널 구독자도 10만 명을 10만 넘어가지고 돌파하셨죠. 분석왕 최상욱 편을 보시면 어떤 의료 사업이라든가 예, 그리고 뭐 인구 구조 관련된 연결된 이야기들, 그다음 뭐 향후에 이제 수도권 과밀화 이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주옥 같더라고요. 예, 그거가 분석왕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예. 처음에 그 채널 새로 만들고 나서 작년 6월에 구독자 10,000명에서 한 6만 명으로 올라갈 때는, 네. 그때는 하락지 아파트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부동산 채널들이 스튜디오에서 하는 영상이 많아가지고 저는 현장을 가자 이러면서 네. 그 카메라맨 들고 제 현장을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는데, 테크노마트 간 거 너무 인상적으로 그래서 봤습니다. 막 쫓겨나기도 하고 하면서 한 4-5개월을 찍었는데 그거를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구독자가 6만 명으로 올라갔었다가 그런데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까 하락지 영상만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부동산이라는 게 영원히 하락할 수도 없고 영원히 상승할 수도 없고, 자산이라는 게 그 가치와 어떤, 그러니까 때로 과열이 있다면은 때로는 뭐 과하락도 있는 법이어서 자산이 자연스럽게 순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락지를 찍다 보니까는 계속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너무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작년 올해 1, 2월부터 톤을 좀 바꿨거든요. 이 정도 빠진 거는 내가 생각할 때 다 빠진 것 같다. 네. 한 35에서 40%가 하락했다는 거는, 이거는 막 19년도 이전 가격으로 간 거니까는 다 빠진 것 같은데, 그런데 영상을 찍었는데도 댓글들은 전부 빠진다더라고요. 더 빠져야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8억 5천 간 아파트가,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4억 아파트가 코로나 때 8억 5천을 갔는데, 네. 그게 4억 5천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2억을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댓글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게 8억 5천은 비쌌는데 4억대까지 오니까 나는 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 이게 다시 2억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그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좀 당위성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채널의 그 주제를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많은데 그냥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자. 왜냐하면은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막 골마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저는 부동산 유튜버니까 수도권 과밀 집중이라는 이런 현상, 이것 때문에 서울의 주택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데, 반대로 막 지방은 공실 넘쳐나고 이런 것도 지금 당장 보면은 그게 효율화란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결국은 지방 소멸되면 다 소멸되는 공멸화 이름으로 가는 거고, 의료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준비를 하자고 하면서, 그거를 올해 2월부터 한 5월까지 한 4개월에 걸쳐가지고 소재들을 막 발굴을 하고, 그거를 이제 디벨롭을, 그거를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디벨롭을 시키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에 대해서도 포맷 같은 거를 정한 다음에 이제 6월부터 분석왕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구독자가 다시 10만 명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이분 천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생각을 다 해놨지? 좋은 자극을 받았던 건 뭐냐면 학자나 교수분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예, 그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이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현장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현장 사람들을 뭐 인터뷰했다라는 거라기보다도 정확하게 현장 파악을 하고 그것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가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요렇게 그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한 세계에서 예를 들어 교수님들이 논리로 접근하는 거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래서 현장의 어떤 뭐랄까 그 사실과 체험들이 녹아져 있는 내용들이라서 네네. 자 이제 그래서 본론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 베이스는 약간 이제 부동산 인구 뭐 이런 쪽에서 시작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한국 인구 문제는 저는 딱 10년만 지나면 이제 완전히 피부로 와닿는 상황. 이 전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르실 것 같고. 네. 예. 사실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올 초 3월 달에 있었던 뭐 포럼에서 네. 그 한양대 그 이제 교수님이 인구학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이제 그분 발표를 딱 들으니까 제가 완전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근데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출산율이 84년부터 2명에서 1.6명으로 내려갔었는데 네. 찾아보니까 다른 전 세계 OECD 국가 대부분 다 80년대 때 2명을 깼더라고요. 네. 근데 통계적으로 2.1명을 깨면은 인구가 유지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2.1명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총인구 감소가 필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1.8명 갔다가 1.6명 가거나 1.6명에서 1.4명이구나. 40년 동안 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2.3에서 1.6 깨진 다음에 다이렉트로 내려와서 2018년부터 1명 이하로 내려가고 현재는 0.78 간 거예요. 네. 특히 2018년부터는 1년에 0.04명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산술적으로는 20년이면 빵명 되는 거예요. 1년에 0.04명씩 내려가니까 0.8 남았는데 네네. 나누기 20년 하면은 빵명 되거든요. 네. 그 빵명 되면은 그러니까 20년 후인 2043년에 태어나신 분이 늙어서 돌아가시면 한국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말 텅텅 비는 순간이 오는 건가? 예.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게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해결이나 해법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다른 나라도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여러 솔루션들을 내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민이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잖아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민만이 능사는 아니고 자체 출산율 유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출산이라는 게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거였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 주변에 사는 그런 소위 로컬 시장들이 지방 도시들이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선 결국은 그 지방 도시들에 있는 대학교 학력이 높더라고요. 네. 우리가 벤치마크하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보면은 국립대나 주립대, 그러니까 주립대 학교의 학력이 사립대학교보다 평균적으로 월등히 높아가지고 혜택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주와 지방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굳이 뭐 일본에서 일본 지방에서 나오더라도 지방대 학교가 와세다나 게이오보다 학력이 높으니까 네. 그냥 갈 필요가 없고 그러면 기업들이 그런 지역까지 가서 이제 기업을 만들어주는 거죠, 일자리를. 네. 그러니까 부모 주변에 살고 학교도 거기 나왔고 집값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네. 도쿄 한복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선순환되면서 출산도 꽤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방대학교 경쟁률이 그 대학 자율화 시기 동안에 다 해체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서울의 사립대학교 경쟁률이 서울대 나면 바로 올라와 버리니까 네. 이제 완전히 서울 중심적인 게 돼가지고 지방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이런 그 구조가.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방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뭐 그런 국면이니까는 지금 참고로 서울시도 우리나라 전국으로 0.78명인데 0.59명이에요. 서울은 예. 네. 거의 뭐 이거는 뭐 이게 어떤 정도냐면은 서울에서 열심히 회사 생활 하시다가 애를 낳으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경기도로 나가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네. 서울에서는 아이 키우기가 부적합한 환경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그 도시 모델이냐 그런 생각했을 때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분석화해서 한번 다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만약에 지방을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살리는 건데 그게 일자리와 학교와 이런 지금까지 왔었던 그 음의 되먹임을 다시 양으로 되먹임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네, 쉽게 그게 얘기하면 쉽지 않잖아요. 서울로 돌아왔던 흐름들이 그대로 지방으로 가는 네, 쪽으로. 그게 갈 만한 어떤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쉬워 보이지 않는데 이런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분을 뭐 누가 얘기를 안 하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소비가 되냐면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효율은 당연하고 효율을 하다 보면 승자와 패자가 있는 거고 서울은 승자고 지방은 패자니까 패자를 받아들이는 게 자본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게 되게 단기적인 시각이고 이게 5년이나 10년 정도만 지나면은 결국 서울로 더 이상 들어올 지방 젊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네. 해외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외국에서 올 만한 나라들 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의 나라들을 수입하겠다는 그러니까 수입이라면 좀 그렇고 이민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다른 나라들이랑 이민자 영입 유치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땐 진짜 그냥 거의 공동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년에 퇴직을 하면서 한 3개월을 너무 좀 몸이 안 좋았었는데 그러니까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인생을 20년 살다 보니까 네. 저는 건설회사 다닐 때도 6시에 출근했는데 여의도로 오니까 또 6시에 나오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여의도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20년을 막 3-4시간 자면서 쪽잠 자면서 생활하니까 그 퇴직을 하고 나니까 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긴장을 하다가 긴장이 풀리면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나를 소진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소위 갉아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나 이게 소위 K 스타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K 스타일이 거의 모든 분야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도시구조조차도 K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 정말 많은 함의를 가진 이야기를 지금 해주셔가지고 어디서부터 하나하나 한번 풀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이민자들이 서울 경기에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인도의 하이테크하는 기술자를 모셔올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쪽에서의 그렇죠. 인력 부족인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뭐 농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일이라든가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 쪽이 부족한 건데 네. 만약 이민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서울 경기 쪽에서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서울 경기가 있는 게 쉽지. 네, 그러니까 그 이민이라는 것도 그냥 무조건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도시랑 다 연결되는 건데 네. 일자리가 서울에만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이라면은 서울에 이민자가 정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제주도고 현재 제주도 농촌도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벌초를 제주 농협에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벌초를 하고 있는데 벌초하러 가면은 4명 중에서 2명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 소위 이런 걸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라고 하는데 그 네. 위아래를 나눈 기준은 애매하지만 여튼 이게 뭐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도 그 위에서부터의 세계화는 잘 안 돼 있고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는 잘 돼 있다. 네네. 근데 한국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걸 하더라도 그러니까 서울 중심형 도시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거를 커버는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방의 어떤 비는 공동 일자리를 커버해 줄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을 계속 요구해요. 네. 마치 애플처럼 나 뭐 필요한데 내가 애를 직접 낳을 수는 없고 너가 생사해서 나한테 보내보겠니? 막 이런 거예요. 지방 도시 가가지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네. 그 포지션이 네. 그동안에는 계속 열심히 지방에서 보내줬는데 이제는 다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고도 성장을 경험했더니
그 한국이 경험한 고도 성장이 기적적이고 되게 놀라운 성과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우리가 뭐 열고 개방적으로 하면은 다 올 거야. 막 이런 자신감이 네네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거꾸로 이민자들한테 설문을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한국에 오고 싶으냐. 그렇죠. 미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심지어 이제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랑 다른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전부 이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민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출산율 2명 넘는 국가들밖에 없고 네. 여기는 아시아 일부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아프리카 대륙이랑 아시아 일부 국가 사람들한테 오겠냐고 했을 때 얼마나 올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좋은 답이 나오기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한국 방송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소위 말하는 서울 경기의 좋은 일자리에서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방이 말씀하신 아래로부터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뭐 그런 형태의 직업군으로 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네. 뭐 예를 들자면 호주도 있고 네. 한데 그 사람들도 당연히 비교를 하겠죠. 네. 요즘은 일본을 진짜 많이 가거든요. 네. 심지어 한국에 계신 젊은 분들도 일본 대학을 가거나 일본에서 취업을 많이 하세요. 일본 도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많은 그 도시들로 뿌려져서 가거든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높은 거는 꼭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거기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막 그렇게 전 국민이 전국적으로 대학을 보내려고 노력을 안 하더라도 네. 그냥 적당히 자기 동네에서 벌어먹고 살만은 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제주도에서 났지만 맨날 그런 말 듣고 자라가지고 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뭐 사람은 맨날 서울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다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쏠림이 좀 심한 그런 국면인 것 같은데 이게 서울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정착하고 뭔가 고소득이 아니면은 살기 어려운 이런 도시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 대기업을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청년 쪽에서도 실업이 막 나오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닌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좀 더 포용성이 넓은 사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너무 좀 쏠림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정말 많이 간다는 거고요. 제 말은 그 얘기는 일본조차도 그 외국인들이 자국에 오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런 걸 참조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스타크래프트는 아시죠? 네, 알죠. 스타크래프트 잘했던 사람이나 요즘에 롤이라는 게임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최적화 설계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타도 예를 들면은 종족을 뭘로 하시죠? 스타크래프트 하실 때? 테란이랑 저그랑 네, 프로토스가 있는데 테란 예를 약간 들면 하고. 테란도 몇 SCB 때 배럭 하나 더 그러니까 몇 SCB 때 서플라이 스팟 하나 짓고 배럭 짓고 그 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다 그러니까 그게 최적화 빌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연습해서 하고 롤도 뭐 8분의 전령 나오니까 무슨 움직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빡빡한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빡빡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창의성이 떨어지면서 가끔 외국 선수한테 지는 경우가 나오는 건데 빡빡한 운영을 칼같이 하게 되면 이기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엄청나게 해왔는데 네. 사실 아이들 그 공부시킬 때도 스케줄 짜는 거 보면은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 다 파악해가지고 엄청 빡빡하게 스케줄 다 채워놓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학원 로드맵 짜가지고. 네, 그게 그 일주일간의 학원도 학원인데 대학교 보낼 때까지의 전체 로드맵도 빡빡하게 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살까지는 뭘 해야 되고 몇 살까지는 뭘 선행해야 되고 중학교 3학년 끝나갈 때까지는 고등학교 과정 다 끝내야 되고 고등학교 네. 과정 가면은 수시 입학 가능하도록 생기부 다 취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완전 탈수기 운영하듯이 그 빡빡하게 운영을 하는 건데 그 빡빡함이 아까 말했던 이제 K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고요. 네. 그게 효율적이라는 이름에선 괜찮은데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쪽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전거를 타신다고 하시니까 초반에 100km 가야 되는데 초반 10km를 전속력으로 달리고 나면은
나머지 힘들죠. 90kg가 힘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외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 보면은 그 외국에 보면 되게 한심한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오늘 전화했는데 뭐 일주일 있다 온다고 하고 뭐 이거 바꾸는 거는 금방 한국이면 30분 만에 바꿀 건데 3시간 걸리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한심하고 비효율이라고 느꼈던 적도 많았었는데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가 오래 생존하고 자가 발전하기 위한 자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너무 극도의 효율 추구를 하다 보니까 잉배치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애를 안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애를 안 낳는 게 더 합리적이어서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건축가 나와서 뭐라 그럴까 도시 구조나 도시 설계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원래는 이제 설계를 전공을 했었는데 건설회사가 돈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건설회사를 간 케이스인데. 네. 우리 건축에서 도시라는 건 되게 간단한 개념이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데를 도시라고 규정을 하고 네. 뭔가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 땡볕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 건물이 필요해서 건축물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를 이제 건축물이라고 하게 되는 건데 네. 그 공간을 주거용이라든가 업무용이라든가 문화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지금 현대적 건축물이 4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서울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자리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주거용의 비중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의 출산율은 낮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주거용 주택의 비중이 높은 도시이거나 일자리 비중이 이만큼 높지 않았다면 그만큼 다른 건물들이 채워졌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울의 현재 도시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출산율은 무조건 내려가요. 어떤 네. 정책을 쓰더라도 결국 건물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내가 아이폰 14를 사고 싶은데 온통 갤럭시만 갖다 주면 전 갤럭시를 사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결국 건물에 어느 정도 그 종속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하드웨어에 네. 그러니까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빌딩만 있으면 거기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맞아요. 네. 실제로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지방 살기 어렵다 하셨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없으니까 네. 이제 그 도시가 비어가는 건데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경기도는 집이 많고 일자리가 없고 서울은 집이 없고 일자리가 많으니까 서로 상부적인 관계여서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됐는데 그러면서 파생되는 게 통근통학 시간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2배 이상 길고 네. 그것도 편도 기준 60분이 넘어가니까 평균이? 네. 아. 또 이게 30분 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도쿄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1,400만 명이 있고 뉴욕도 그렇지만 통근통학이 그냥 한 30분쯤이면 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을 해야 되고 서울 몇 개 지역으로만 가야 되다 보니까 평균 70분 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한테만 조사하면 90분이 걸려요. 편도에. 네. 그러면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현대 경기도민들은 시간 부족이 자유 시간이 없네요. 네,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고 그 부족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도 할라 치면은 같은 동방향 사람이면은 만나는데 만약에 여자분은 뭐 남양주 사시고 남자분은 이제 용인 살아버리면은 네. 그 둘은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때문에 현대인들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 부족이라든가 이런 현상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이는 말이 기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이한테는 그 손이 많이 들어간 기간이 있는데 보통은 그래서 출산하는 과정의 일부를 아이가 한 4-5살 되기 전까지는 조부모 손을 많이 타게 되거든요. 근데 조부모는 다 지방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편하게 아이 낳고 기르는 사람들은 서울이 고향이신 서울에 조부모가 있는 분들은 집이 여기니까 여기서 편하게 낳아서 애를 키우고 이분들에게는 집값이 조금 비싸고 말고 이런 게 그 이제 출산의 고민인데 지방이 고향이고 수도권에서 일을 하면서 통근통학하는 그런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출산을 한 명 한다는 것 자체는 둘 중 한 명 일 포기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를 안 낳는 과정으로 가는 거고 이것 때문에 경기도도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고요. 이게 한국도 보시면은 세종시가 제일 높은데요. 출산이 네. 지금 세종시는 직장도 세종시고 다 공무원이시고 네. 그리고 뭐 끼케바에 세종시고 멀어봐야 대전이니까 네.
거기는 통근토학 30분이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출산율이 1.3명 이상인 게 유지가 되는 걸 보면은 네. 직장이랑 그다음에 이게 가깝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또 커버를 해주는 다른 큰 도시가 있다 보니까 부모가 꼭 대전분이 아니셔도 그러니까 부모를 수도권에 불러서 살게 한다는 거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아까 제가 공간 얘기를 했는데 세종시는 왜 이게 되냐면은 세종시 평균 주택 면적이 넓어요. 그 경기도 서울보다. 거기는 지을 때부터 38평을 기본 평형으로 지었기 때문에 방 하나에 더 룸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 2.5개로 헥헥거리는데 저기는 3.5개로 하나에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잠깐 오셔서 사셨다가 가셨다가 하는 그것도 가능해가지고 결국에는 공간적인 설계가 그렇게 되냐 마냐로 결정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서울이 그래서 생산성인 측면에서는 고도의 그런 도시인 건 맞는데요. 장기 지속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울 경기가 하나의 무슨 저는 이제 도시국가 얘기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공장 또는 회사네요. 네. 예를 들어 타가 시스템이나 보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네.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서울 경기에서 아니면 아예 그냥 지방을 한때 우리 뭐 지방에 뭐 그 공기업도 이전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네. 지방이 이렇게 오히려 발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를 또 나눠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결혼이랑 출산이랑 육아 사실 다 연결되는 건데 취업, 결혼, 뭐 출산, 보육 다 연결되는 건데 일단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수도권으로 와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조부모와 분리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조부모와 분리가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보육 서비스가 이제 존재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보육 서비스가 있다면은 그러면 취업이 되고 결혼하고 출산하면 되는 건데 취업, 결혼, 출산에서는 또 우리나라는 시간 부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확실히 결혼을 하고 하는 그 과정까지가 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제 댓글을 보면은 20, 30대들의 그 상대방에 대한 서로 그 인식 차이. 그러니까 뭐 어린 남자친구들은 이제 페미인 여자를 싫어하고 또 여자분들은 성인지가 낮은 남자를 싫어하고 이런 게 되게 갈등처럼 느껴지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냥 사람 사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일 그런 거로 싸우진 않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대화하고 얘기하면 다 풀릴 이슈인데 네. 이게 시간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더 잘 못 푸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질문은 수도권에 넣으면은 그 조부모 이탈 부분이나 보육 서비스 케어 부분은 커버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커버했다고 그러면 이제 통근통학 시간이 짧아지냐? 그래서 시간이 갑자기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자기 개발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게 가능하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갑자기 그럼 GTX를 열심히 깔자. 그래가지고 GTX 엄청나게 깔아가지고 통근통학 시간을 90분에서 30분으로 단축시키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그 단축 한번 시켜보고 그러면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오겠냐면은 또 취업은 잘 되냐? 이제 수도권에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주고 취업은 잘 되냐?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그 경영진들은 이제 기업을 많이 보시니까요. 다 해외에 공장을 짓고 한국은 관리로만 돌리고요. 그리고 올해 세법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해외 소재의 기업이 세후 소득을 그러니까 세후 당기 순이익을 국내로 배당으로 국내 기업에 보내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이게 그거를 세전 소득으로 또 잡아버려 가지고요. 네. 국내 본사의 세전 소득으로 또 잡아서 여기서 한 번 더 맞아버리거든요. 더블 카운팅 되는 네, 그 이중 카운팅 때문에 이게 논란이 있어서 올해 바꿔줬는데 저쪽 나라에서 외국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걸 국내 송금하면은 이제 더블 카운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중 송금 때문에 거꾸로 국내에 뭔가 그동안에 본사를 좀 지었었거든요. 네. 보내면 이중 송금 되니까 사실은 법인세가 20%가 아니라 이제 3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난다 이러면서 그래도 국내에 지었는데 이제는 이걸 완전 열어버리니까 이제는 정말 국내에 짓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 외국으로 가면 돼서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졌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좋아졌고 근데 사실은 이게 법인세 감소에 올해분 법인세 감소에 큰 영향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게 불합리했으니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기업도 이제 별로 직장 일자리가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20만 명 출생하니까
20만 명 출생하니까 그때는 취업을 잘하겠지. 제가 단언컨대 그 20만 명 중에서 2만 명만 선호하는 기업에 가고 18만 명은 그런 대기업에 취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매년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회사 오너여도 네. 한국의 출산이 1명 이하고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는데 20년 이나 30년 이상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돌려야 될 인원들이 커버가 되는 지역에다가 설비 투자하는 게 맞지. 예. 5년 10년 후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설비 투자 못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혼을 안 해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가장 첫 번째잖아요. 출산율이 네. 떨어지는 게 결혼이 늦어지고 하니까. 근데 결혼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집값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집값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다니던 회사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니까 반반 나오더라고요. 네. 집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확실히 있고, 그러니까 집 무관 일단은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그 가치관 바뀐 거는 왜 바뀌었냐 하니까 난 결혼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결혼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받았던 만큼 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많이 바뀐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결혼과 출산 얘기를 또 했는데 결혼은 결혼이고 출산은 출산인데 우리는 또 그 결혼도 이제 쉽지 않은 게 아시겠지만은 부부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네. 또 한국식 결혼 관행은 또 사돈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네. 두 사람만 결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부부끼리 싸우는 거에 상당 부분은 양가 친인척 관련 네. 그 가족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가족 저도 우리 와이프만 좋아하면 돼야 되는데 와이프 좋아해야 되는데 장모님의 사랑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나한테만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시아버지한테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시어머니한테도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고 세 명이고 네. 그러면 그 매트릭스가 3x3 매트릭스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인간관계가 생기겠냐 그래가지고 그리고 출산도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 출산율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가 그 혼외 출산 비중이 높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여기다 이제 유교라는 그 관습의 카테고리가 한 번 더 씌워지다 보니까 혼외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부르는 호칭도 미혼모라고 불러버리고 그러니까 결혼이 출산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모라고 하면은 일단은 아이 엄마라고 그 되는 건데 미혼모네 이 얘기는 너 결혼 안 했어? 이런 거여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사돈까지 살아가는 결혼이 더 중요한 건가? 그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 중요한 건가? 그래서 용어가 그 미혼모라는 용어를 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유교적인 관행까지 덧붙이다 보니까 이제 그 가뜩이나 시간 부족해서 결혼도 어려운데 사돈까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해서 6명의 그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겨우 결혼을 해야지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그 다음에 자 이제 출산을 해라 이런 거다 보니까는 와 이게 그 출산까지 가려면은 넘어야 되는 산이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네. 저도 거꾸로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옛날에 저걸 어떻게 넘었나 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냥 좀 나이가 어릴 때는 별 생각을 안 하니까 넘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근데 요즘에 그 사회생활 결국은 취업을 해야지. 그러니까 피부양이 아니라 뭔가 독립한 자녀여야지 결혼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독립의 시점이 점점 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일자리나 이런 여러 이제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력 인플레가 생기면서 독립 시점이 뒤로 가다 보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계산해야 되는 그런 시기 속에서 더 어려운 선택.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뭔가 도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사회 진출 연령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높아져서 사회 진출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통근토학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근데 여기서 바로 아이를 갖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가져야 되니까 다른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혼외 출산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관습에 대해서 너무나 또 여기 또 인스타까지 얹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뭐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는데 뭐 너는 뭐 써집은 뭘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이 사실 모든 스트레스는 비교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 단일한 집단주의 사고관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너무나가 그 상향 평준화를 향한 요구가 심화가 되면서 그렇죠. 인스타그램, 어려워지는 것 페이스북이 같습니다. 진짜 네. 상향 평준화의 일종 하나의 도구로 네. 작동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상향 평준화된 기준에 나를 맞추고 주변의 환경을 맞추고 이렇게 하려면 결혼 자체가 결혼식도 뻑적지근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힘든 거. 우리 네. 그 옛날만 해도 우리 앞 세대는 눈 맞아서 그냥 동거하고 막 그러시는 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도 제가 그 네. 군대 갔다 와서 23살에 제주도에서 백화점에서 1년 동안 그 양복집 신사복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네. 같이 일하던 제 친구가 맞은편 여성복 매장에서 일하던 2살 어린, 이게 21살이죠. 그 친구랑 눈이 맞아서 그 해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졸업하던 25 됐을 때 벌써 애가 둘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벌써 결혼하나? 이랬는데 요즘은 세상 제일 부럽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 2003년 5년에 이제 애가 다 2003년에 2003년생이면 지금 도대체 몇 살이에요? 거의 만 20세잖아요. 다 그렇죠. 키웠잖아요. 네, 다 키웠죠. 그럼 이제 그 부분은 그냥 지금 여전히 제 나이 때인데 아이들 벌써 다 키워가지고 네. 그래서 막 그 또 꽁냥꽁냥 잘 다니더라고요. 지금 나이 먹고 또 애를 놓고 하면은 뭐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있지만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애를 안 낳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한테 뭔가를 에너지를 분산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K-스타일은 그냥 거의 탈탈탈 털어가는 뭐랄까 자기 소모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네. 애를 하나 더 넣으면 나를 한 번 더 소모해야 되는 거라서 네. 따지고 보면 애를 놓는 순간 내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그렇죠. 느낌을 네. 본능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미 자기 생활은 네. 그러니까 소위 최적화돼 있거든요. 예. 딱 완전 최적화돼 있는데 그거를 넣었을 때 정말 엄청난 변수가 생겨가지고 마치 그러니까 전력망에 엄청나게 큰 발전소가 들어가면은 그 그리드가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랑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돈이 엄청나게 여유가 많아서 그 돈으로 시간을 사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애를 놓고도 살 수가 있지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빡빡하게 다 맞춰서 최적화되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애를 하나 놓는 순간 혼돈이 시작되는 삶의 인생의 혼돈이 시작되는 거야. 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잡설인데요. 네. 제가 암호화폐사에 한 1년 정도 있어봤는데, 그, 우리나라 지금 젊은 남자분들이 코인 투자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작년에 그 루나 사태 이후로 이제 코인 시장이 완전히 쪼그라들었는데, 근데 아마 그 각도기 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때는 주식이 제일 위험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막 저쪽 배우자의 장인 장모님이 막 네네. 이런 거 했잖아요. 네네네. 그랬는데 거꾸로 뭐 자녀분이 예를 들면은 와가지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제 코인을 정말 열심히 하고 막 이쪽으로 막 사업도 하려고 하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저요? 저는 당사자일 수 있으니까요. 네. 치아라마 이럴 것 같은데. 네. 아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네.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자산 시장 중에서 제일 크게 조정을 받았던 게 암호화폐 시장이고 네.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을 보면은 남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데미지가 쌓이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작년에 상당한 손실을 입은 이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그냥 아무 대출 받아가지고 그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 살 때도 막 담보대출 받고,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대출이 아주 방만하게 나갔었거든요. 어허. 이런 것들이 그 투자 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갔고 그런 게 좀 다 녹았었기 때문에 네. 이제 말은 잘 안 하지만은 기천만 원 이상의 그 부채를 안고 있는 채로 막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많아진 것 같습니다. 30대 남자들 중에서. 그럼 결혼 더 안 하고 뭐 당연히 그럼 출산도 더 떨어지고. 네, 그런데 보통 저도 그 결혼할 때 남녀가 결국 재산을 깔 때 그 가장 이별 빈도가 높아지는데 네. 너 얼마 모았어 얘기를 하고 막 뭐 빚 얼마 있어 얘기할 때 네. 그 다 친하게 지내다가도 그 마지막에 그거를 공개 못 해가지고 결혼하고도 공개 안 하는 집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런 해야 걸 되는데 하는구나. 그 허들이 한 번 더 있어야 되니까 이거 참 그러네요, 진짜.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정말 계속 진짜 오늘 첩첩산중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러네요. 지금 젊은 분들이 네, 루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휘청하게 그거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구나. 다 대출 받아서 한 거예요. 네. 대출이 정말 용이해졌군요. 저희 어렸을 때는 네. 뭐 예를 들어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장 초년생
대출이라는 거 받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네. 전세는 대출이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없었습니다 원래. 예, 예. 오히려 좀 건전했던 거죠.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 거고. 근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회복 탄력성까지도 고무줄이 늘어난 채로 거의 끊어지기 직전까지 지금 쫙 벌어진 상황이다. 네, 맞아요. 얼마 전에 SBS 뉴스에서도 월 210만 원 버는데 190만 원이 원리금 상환액인 젊은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소위 3천만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을 했는데 고소득 직장이 되지 못하는 순간 시간당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게 됐는데, 다른 부분에서 또 돈을 대출이 좀 더 몇 천만 원이라도 더 생겨버리는 게 되면은 소득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가구가 DSR 100% 가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DSR이 그 100%가 넘어가는 가구들 수가 적지 않은데 다 청년 가구들이 이제 여기 많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소득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구들은 지금 높아도 뭐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소득이 더 커지니까, 네. 그게 아니면은 이제 한 개 가구가 되니까, 한 개 차주가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 아모페신이 크게 조정을 받았던 게 분명히 이제 충격을 조금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제가 그 안에 그 경험을 해보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도 조금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그 해에는 결혼이 미뤄졌었거든요. 네, 네. 뭐 자산 침체가 너무 심하게 오다 보니까 네. 결혼을 잘 못하고, 그분들이 주로 2009년 10년에 결혼을 했어요. 제 지인들도. 근데 그런 것처럼 유사한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